아유 후딱하고 가자. 유미 퇴임 시기를 그 빨리 하는. 선생님 몇 층으로 올라가요? 한두 개 더 나가겠지 뭐. 시간 뭐. 그 정도 되겠네. 자 봅시다. 보자. 좀 재밌는 거 할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뭐가 재밌는데? 고전 시간 빼고. 현대시 할까? 그럴까요? 자 현대시 96페이지 볼게요. 96페이지 6강 5강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네. 짝수강만 먼저 다 나가버려가지고, 왜냐면 니네가 짝수강 위주로 나간다며. 아주 짝수강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놔서. 자 보시면요 96페이지에요 이제 현대시 두 편 나와 있습니다. 현대시 두 편 96페이지 빨리 피고. 자 그래서 여기 김수영 씨의 그 밤을 생각하며라고 하는 작품하고요, 그 다음에 황동규 씨의 달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수영 씨는요 어떤 시경향 가지고 있냐면, 이분은 본격적으로 시인으로서 활동했던 거는 해방 이후에요. 해방 이후에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모더니즘이 언제 들어오냐면 우리나라에 1920년대 후반쯤에 들어와요. 됐나요? 일제강점기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당대를 살아가던 현대인들의 좀 비참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어요? 현대 문명의 삭막함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더니즘을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모더니즘이 싹 죽어요. 왜 죽냐면 일본 애들이 이제 1930년대 후반쯤 되면서부터는 얘네가 자기네들도 패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쓰는 글들을요 거의 대부분 다 검열합니다. 검열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건덕지가 있으면 뭐 한다? 걔네들 잡아들여가지고 고문하고 감금하고 막 이랬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만렵이 됐을 때는 작가들이요 거의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기만 하고 발표를 안 하거나, 그거 아니면 아예 절필해버려요. 절필이 뭐냐면 펜을 꺾었다고. 펜을 꺾고 안 씁니다. 작품 자체를 발표를 안 해요. 쓰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가 이겁니다. 어용문학을 합니다. 어용문학이 뭐냐면 권력층에 빌붙어서 걔네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문학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친일문학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작가가 누가 있냐면 서정주 씨가 있어요. 그건 지금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저 군대 갔을 때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난 그 양반 안 죽을 줄 알았어.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며. 네. 근데 나 군대 가가지고 신병일 때 이렇게 각 잡고 앉아있는데 뉴스를 보는 거야, 고참들이. 근데 서정주 씨가 타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짬밥 안 되면 텔레비전 쳐다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본 거야. 뒤지게 맞았네. 지금 서정주는 나하고 안 맞아. 근데 걔가 대표적인 어용문학인이에요. 일제강점기 말에는요, 천황폐하를 위해서 너희의 피를 바쳐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를 써요. 그래서 남학생들이요 다 같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대동아 전쟁에 참여해서 천황폐하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려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고요. 여자들 보고는 뭐라고 한다? 그렇게 나가서 힘들게 싸우고 돌아온 너희의 오빠, 너희의 동생들을, 피에 물든 그들을 깨끗하게 위로해 주어라. 이게 뭐예요?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위로해 주라고. 나가서 그 짓을 하래요.
근데 지 아들내미 딸내미는 내보냈어 안 내보냈어? 안 내보냈어요. 그러고는 해방이 딱 됐는데 해방되고 나서 얘가 그러면 잡혀 들어갔어야 되거든. 원래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민특위가 뭐냐면 반민족 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친일 문학을 했거나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걔네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정주 씨는 그때 문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국문인협회 부회장인가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빨로 해가지고 그냥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고는 조용히 지냈어요.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쯤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래서 문화부 기자가 쫓아가요. 친분이 있는 가가지고 걔가 이제 인터뷰를 딴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 이번 시집의 컨셉은 뭐죠? 아 이 시는 어떤 내용이죠? 그런 것들 막 물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 됐을 때 인터뷰 물어봅니다. 서정주한테. 서정주 씨 근데 일제강점기 말에 도대체 왜 그런 문학을 쓰셨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서정주가 말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실수를 하냐면 담배를 한 대를 딱 물더래. 이 양반 꼴초거든. 하루에 3갑씩 펴요.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난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지. 한마디로 자기 줄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차 싶어가지고 서정주가 어이구 기자 양반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오프 더 레코드가 뭐야? 기사화시키지 말아달라고. 근데 기자가 그런 걸 신경 쓸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레기들은 용감하죠. 바로 뭐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그 기사로 써버려요. 그래서 서정주 씨는 강제로 다시 잠수 탑니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러다가 1980년대 그때 대가리가 누구였어? 전두환. 그렇지.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전두환 생일잔치 때 청와대로 이제 각계 인사들을 초빙을 한 거야. 근데 문학계에선 이제 서정주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부른 거야. 근데 왔는데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두환을 위해서 바치는 시를 써온 거야. 각하, 제가 각하를 위해서 시 한번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뭐 준비했으면 한번 해보게 그러면서 딱 시켰지. 그랬더니 딱 자세 잡고 서가지고는 BGM까지 준비해왔대. 서가지고는 내용이 가관이었대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강 이런 내용이래. 전두환 각하 1000년 만년 오랫동안 사셔서 저희 민족을 통치해 주십시오. 빛나는 우리의 영도자시오. 이렇게 써놨대요. 빛나긴 빛나죠. 네. 그죠? 그런 놈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을 폭도로 몰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놈인데 그런 놈 보고 천년만년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고 미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시절이 지나고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 돼가지고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용문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씨도 해방되고 나서나 그때쯤에나 이제 좀 활동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인데 일제강점기의 그 모더니즘, 현대인의 우울함을 나타내는 모더니즘이 아니고 뭐다? 전쟁 직후에 됐어요. 참혹한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을 쪽 빼고 됐어요. 삭막한 말투로 글을 쓰는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 후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어쨌든 간에 전쟁 끝났잖아.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그 혼란상이 계속 가거든. 막 사람들 막 부정부패 장난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막 빼돌려가지고 돈 훔쳐가고 막 이런 거 공사비 막 1000만 원 잡아놓고는 그 중에서 600만 원 지가 가져가고 막 이런 놈들이 태반이었다고.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전쟁 이후의 참혹함이나 이런 시들이나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경향이 바뀝니다.
뭘로? 현실 참여시로 바뀌게 돼요. 아이고. 후기 모더니즘 전후의 참혹한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감정을 쪽 빼고 모더니즘시를 쓰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건 진정한 작가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 참여시를 쓰게 되고요. 이 분이 물꼬를 트면서 여기저기서 젊은 작가들이 다들 뭐하기 시작했다. 현실 참여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높게 평가되는 거고요. 해방 이후에 작가들 중에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시인 누구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그 다음이 김소월, 한용운, 이육사 정도거든요. 여기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출제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수영입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씨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됐나요? 주요 시인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황동규 씨인데 자, 이 황동규 씨는요. 어떤 시경향 가지고 있냐면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성찰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분 시에서는 뭐 그렇게 거창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아요. 됐나요? 근데 소소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고 성찰을 합니다. 됐나요? 됐어? 이 사람도 유명한 시 있어요. 제목 까먹었다. 미쳤다. 영화에도 나왔었거든요.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그 영화가 되게 좀 눈물 쥐어 짜는 영화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런 내용. 그런 거 나오는 그게 있었는데 시집 이름만 기억나네. 삼남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되게 느끼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황동규 씨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야.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대학생이야. 근데 그 누나를 보고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누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시입니다. 기억난다. 즐거운 편지. 즐거운 편지. 거기서 보면 그런 좀 느끼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분석해보면 진짜 느끼해요. 됐나요? 근데 그거를 언제 썼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쓴 거야. 그걸 쓴 다음에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발표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집을 발간하고 그러면서 정식 시인이 되게 돼요. 자, 보시면요. 가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김수영의 그 방을 생각하며 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명은 안 되고 자, 혁명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혁명이 뭐냐면요. 4.19 혁명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4.19 혁명은요. 이게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혁명이죠. 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요. 이상적 가치예요. 이상적 가치.
이상적 가치를 추구했던 행위입니다. 자, 혁명은 안 되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럼 4.19 혁명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완전한 성공이 아니에요. 아, 성공은 했어요. 4.19 혁명이 뭐였어? 뭐죠? 이승만 부정. 맞아요. 이승만이 부정선거했던 거. 그러면서 시위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시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어요. 뭘 쏴가지고 죽이냐면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최루탄 있잖아. 최루탄을 탕 쐈는데 이게 슉 날아가다가 애 여기 들어간 거야. 뻑 해가지고 박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얘네가 유기를 한 거야. 쭉 가져와가지고는 밧줄 같은 걸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린 거야. 근데 그게 떠오른 거야. 됐나요? 그러면서 사라졌던 내 친구가 돌아왔다. 내 친구는 이승만 정권 타도를 위해서 힘썼던 친구인데 이렇게 돌아왔다는 사실은 이거 봐라, 이거 경찰애들이 쓰는 최루탄 아니냐, 이건 정권의 폭력이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중고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요. 중고 대학생들이. 됐나요? 그러면서 학교들이 뭐 했었냐면 학생들이 아예 그냥 자체 휴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거부해버린 거야, 다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수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다고. 그래서 전국적인 그래서 그 시위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승만이 쫓겨나게 되죠. 하야하게 됩니다. 하야하고 나서는 이제 하와이로 도망가죠. 되나요? 그러고는 거기서 여생을 살다가 죽게 돼요. 근데 이승만을 쫓아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혁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방만 바꾸어 버렸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방은 뭘 상징한다? 나의 의식 상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신경 쓰던 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예전에는 어땠었냐? 혁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실천 의지, 이게 중요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 뭐만 남는다? 소시민적 일상만을 추구해야 되죠. 요렇게 난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그 방의 벽에는, 그 방이라고 하는 곳 여기 주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방, 즉 예전의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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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가졌던 혁명 의지 또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래서 이것만을 중시했었어. 혁명하고 개혁하는 거. 됐어? 근데 지금은 그것만 남은 거야. 자, 이게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헛소리 여기 줄거고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공허감이 드러나요.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어둠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 번 치시고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때 당시에 부정적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는 모든 노래를 노래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였고요. 이 노래는 열정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라고 돼 있죠.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나는 어떻다는 얘기야? 과거와 동떨어진 삶입니다. 살고 있다는 얘기. 자, 그렇듯이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메말랐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 없어? 없죠. 황폐감, 무기력함, 요걸 이렇게 나타낸 거. 됐나요? 네. 자,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 벽에 남아있는 그 문구, 그 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자신의 의지를 대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나의 모든 것이었을까? 그럼 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걸 버리고 올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1년 이행을 어떻게 한 거야? 약간 변형. 변형한 거죠. 그렇지. 뭐 변형했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변주했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변조했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건만, 자,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1년에 3행을 반복한 거죠. 됐나요? 역시 변형한 거예요. 약간 됐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노래도 그 이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즉 혁명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을 맛봤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역시 1년 1행을 반복했죠. 자, 그러면서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녹슬은 펜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펜이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낸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하잖아. 칼은 뭐예요? 무력이잖아. 펜은 언론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펜은 언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식인인데, 녹스라고 했으면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무기력한 지식인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 무기력한 지식인은 누구야? 화자 자신이죠. 그렇지.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어떤 표현이야? 역설이죠. 왜? 실망했다. 안 좋은 이미지잖아. 가볍다. 이것도 역시 안 좋은 거잖아. 됐어요? 실망의 가벼움, 별거 아닌 것이라는 얘기잖아. 그 별거 아닌 것을 나는 이제 내 양분으로 삼기 시작했대. 되니? 자, 그래서 이런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요, 얘는요
좌절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자,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좌절과 절망마저도요. 역사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됐어? 됐니? 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거 1년 1행 반복 변형했죠? 이걸 통해서 정서 변화가 일어나요. 뭔가 내용이 살짝 바뀌었잖아. 정서 변화 일어나.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달콤한 의지의 잔재, 달콤한 의지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낼까요? 달콤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혁명 성공에 대한 기대감, 희망,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거야. 막연하게. 예전에 혁명운동 할 때는.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배 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이라고 돼 있잖아요. 쓰디쓴 담배 진 냄새 여기 줄거고요. 담배 쩌든 냄새를 얘기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요게 뭘 나타낸다?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 좌절감, 자괴감.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두 사용됐다. 공감감. 왜? 담배 진 냄새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뭐예요? 후각이잖아. 근데 그게 쓰디쓰다라고 얘기했잖아. 후각에 미각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쓰디쓴 담배 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통째로 묶어주세요. 두 줄. 여기서 무슨 법 사용됐어? 열거법 사용됐죠. 그래서 이 열거법을 통해서 뭐한가? 지금 과거에 소중했던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 기쁘고를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되짚어봐서 성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돼서 기쁘다는 얘기예요. 자,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풍성하다 여기 줄거고요. 왜?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부분 있죠? 그 밑에 마지막 두 개 연. 네. 그래서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통째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로는 역설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걸 잃었는데 행복하대, 해피하대.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림으로 해서요. 뭐 한다니? 정신적 해방을 이루었다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되나요? 또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반어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혁명 실패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난 왜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는 거지?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냉소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냉소적 자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좋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주제는요. 자, 혁명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냉소. 요게 드러난 작품이고요. 특징은요. 첫 번째로 구체적 시대 배경을요.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60년 4.19. 됐나요? 네. 문 닫으면 더워. 문 좀 잠깐 열까? 뭐 그 짧은 사이에 불편해. 두 번째로는 문장을 반복 변형하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실 인식을 제시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가 드러나죠. 자, 네 번째로는 마지막 두 개연 있죠. 마지막 두 개연이 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설로 볼 수도 있고 반어로 볼 수도 있고. 역설이면 정신적 해방감을 얘기하는 거고, 반어면 뭐가 그렇게 좋아? 다 잃어버렸는데? 라고 해서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자조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른다면 여기 줄거고요. 이거 무슨 법? 가정법.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주리라 여기 줄거고요. 의지적 어조죠. 그래서 이 의지적 어조를 통해서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화자의 열린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이라고 돼 있잖아. 어른 들판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거 부정적 현실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달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 달빛은 무슨 색깔이야? 은색. 하얀색이잖아. 하얀. 됐어요? 그럼 하얀색 하면은 어떤 이미지? 순수. 그렇지. 순수, 순결이지. 그래서 이 달빛은요, 나의 순수한 내면을 나타내는 거야.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 여기 줄고요. 이건 뭐다? 화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자가 자기 자신을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 타자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여기 4줄 묶어주세요. 4줄만 묶어주세요. 여기서 뭐 사용됐기 때문에? 도치법 사용됐기 때문에. 도치법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1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행, 4행, 그 다음에 2행 나오면 돼요.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내 보여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 됐어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의지 강조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스스로 자문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삶을 성찰한다는 얘기예요. 반성, 돌아보고 성찰하고. 됐나요? 네. 네. 자, 친구 몇몇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 몇몇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반복법 사용됐죠. 당연히 뭐 문인 형성하겠죠. 자,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될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독과 허무에서 벗어나서요. 됐어요? 깨달음과 성숙에 도달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한 삶의 태도, 요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내 내면을 타인과 공유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여주게 되리 여기 줄거고요. 내면을 타인과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내 여며온 고의춤에, 그래서 여며온 고의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바지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내면을 나타내는 거야. 여며온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기 줄거고요. 성찰적 질문을 던지죠.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두 팔 들고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뭐예요? 개방적 자세죠? 자,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얼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부정적인 것이죠. 밟으며 여기 줄거고요. 밟으면은 극복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떠한 자세에서 한다? 주체적 자세에서 하죠. 내가 직접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구름 개인 들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눈앞을 가리는 거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맑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내면을 이렇게 나타낸 거야. 털벗은 옷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걸친 옷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가식과 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과 허위. 됐나요? 네. 털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반복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화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명사 종결 됐죠? 명사형 종결. 이렇게 되면 뭘 형성한다? 여운을 형성한다. 됐나요? 네. 지금 풀 하얗네. 뭘 까먹어.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좀 먹고. 하나밖에 없어요. 나쁜 놈이네. 지 먹을 것만 갖고. 너 아까 얘 거 뺏어 먹었잖아. 에이. 이런데? 요즘 원래 항상 그래가지고 좀 염치를 좀 가져봐 사람이. 어? 사람이 아니네. 그 전에 하나 와 없는 척하던 꺼낸다. 와 나쁜 놈이다. 찌부된 자유시간이라. 와 야 인성 인성 척하는 거. 사람이 와 너한테 버린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어? 아니 뭐 하나 들어해서 그래도 알았어. 줘서 다행이야. 아니 그럼 문상이랑 어? 웬 문상? 제가 농구를 좀 잘해서 네 그래요. 네 순수한 내면을 지키려면 의지가 들어간 부분이구나. 뭐 송민이 좋지 농구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타서를 농구 잘해? 그래요.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 뭘 하겠어? 늙고 비루한 몸이라서 이제는 전 농구 같은 거 못합니다. 가정법도 치법 사용됐어요. 특징에서는. 자, 두 번째로는요. 일상적 시어를 사용해서 내면을 제시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시어 대비하죠. 시어. 그래서 긍정적 시어, 부정적 시어. 네 번째로는 명사 종교. 여우. 됐나요? 이것도 풀어오시고. 아이고 발가락이 쥐난다. 갑자기 발가락이 쥐가게 좋네. 짜증나네.
넘어가서 고전 3문 볼까요? 고전 3문 5강 보시면 되죠? 네. 에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뭐야? 현몽 쌍용기잖아. 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서 현몽,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걔는 꿈속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현몽했다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저 꿈을 꾸고는 그 속에서 이제 뭐야? 뭐 신성 같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배를 오게 되는데 니네 와이프 배를 빌려서 태어날 거니까 우리를 잘 키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근데 신선이 아니고 용이에요. 용. 두 마리 용이 나타나서 아내한테 딱 안겨요. 그러고 나선 이제 용홍하고 용창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얘네 둘 다 대원수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야. 왜? 용의 아들들이야. 어떻게 보면. 됐어요? 용의 분신. 그러니까 용맹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태몽을 꿀 때가 있을 겁니다. 용꿈 됐다 좋은 꿈이에요. 아시겠죠? 단 낮에 꾸는 꿈은 개꿈입니다. 언제 꾸는 꿈이 진짜 제대로 된 꿈이냐면 밤 10시에서 11시 그래 많이 쳐줄게. 11시에서 새벽 2시 정도까지 꾸는 꿈. 그 사이에 꾸는 꿈이 진짜 제대로 된 꿈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용꿈 꿨다 그러면 아내가 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비범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됐나요? 저 아는 형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용이 한 마리가 딱 나와서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입에다가 꽃을 물고 승천을 하더래. 그래서 뭐 저딴 게 다 있어 그랬는데 꽃은 뭘 나타낼까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네. 꽃은 여자죠. 아. 그러니까 이 새끼 태어나서 여자를 많이 울리는 놈이라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불안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그 형은 바람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비범하잖아.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다니. 됐나요? 뭐 그런 꿈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훌륭한 기질을 가진 아들들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무관이 돼요. 그래서 그 용홍이가 무관이 되고요. 승상의 기질을 가진 용창이는 얘는 문관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금가락지, 은가락지의 인연과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조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채임과 정혼시킨다. 그래서 이게 이 조공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정채임이라고 하는 여자가 꿈속에서 얘네 부모가 네. 누가 나와가지고 금가락지를 주고 갔대. 그러고 나서 얘네가 애를 낳았는데 애기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나온 거야. 됐어? 그래서는 얘가 우리 아들내미 그건가 보다, 짝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정혼을 시킵니다. 됐어요? 약혼시켜요.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정채임이의 아빠가 이제 계모가 있는데 정채임이한테 그 계모가 정채임이는 얘는 다른 곳에 시집 보내야 된다. 얘네 집에 시집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정채임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정채임이 입장에서는 정혼을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왜? 옛날 여자들은 다 그랬기 때문에. 됐어요? 정혼하면 결혼한 거라고 똑같이 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도망간 거야. 됐어요? 근데 도망을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은 여자 몸으로 길 돌아다니면은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남장을 한 거야. 남장을 하고 시녀들을 데리고 같이 나온 거예요. 왜? 자기 도망갔을 때 계모한테 걸리게 되면 계모한테 다른 시녀들도 다 고문당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너네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와버린 거야.
그러고는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용홍 용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홍 용창이 얘네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됐어? 네. 근데 용홍 용창은 얘네들은 비범한 애들이잖아. 네.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 이거 정채임이가 남장하고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다고. 근데 모르는 척 해줘요. 왜? 정채임이가 민망할까봐. 됐어요? 민망할까봐 모르는 척 해주고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네가 나라에 공을 세우나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아시겠죠? 고전 소설은 뭐 끝에 가면은 결국은 공 세우고 뭐 다 치우고 뭐 그게 끝이니까. 나 좀 앉아서 할게. 힘들어 죽겠어 지금. 발가락이 자꾸 쥐가 나서 못 서 있겠어. 자, 보시면요. 송나라의 상국,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씨는 신이 한 꿈을 꾸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상국이면 뭐 정도 되냐면 재상급이에요. 재상급. 장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네. 그리고 여기 가로로 묶은 부분에서는요, 뭐가 나오냐 하면 전기성하고요, 고견 혈통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성, 고견 혈통, 그리고 비정상적인 출생까지 나오죠. 꿈 정도 신기하게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이나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걔네가 태어나는 거면은 이건 좀 비정상적 출생으로 잡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용홍은 무관이 된다 그랬어요.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은 문관이 된다 그랬어요. 각각 금가락제, 은가락제 인연과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조공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조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제 인연인 정채인과 정혼시킨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결연담이 나오죠. 결연담이 나옵니다. 자, 이후 채임에 붙인 정창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려 하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계모와 전처 소생의 갈등입니다. 계모와 전처 소생의 갈등. 가로 열고 혼사장애담이에요. 혼사장애담. 시집 보내려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복을 하고 도망치다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남장 모티프입니다. 남장 모티프고요.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우연적 사건 전개죠. 우연적 사건 전개.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본문 보면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자,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두 명의 서동 여기 줄거고요. 정채임의 시비들입니다. 정채임의 시비들. 시녀들이라고, 시녀들. 서동을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3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남장을 눈치챈 겁니다. 남장을 눈치챈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을 속이지 마라. 우리들은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행과 병란 얘네 둘이 이제 그 12명이에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내어 살려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보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를 보았다. 풍채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며 골격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 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외양묘사가 드러납니다. 외양묘사 비범해요. 외양묘사 비범.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반악의 고음과 위계의 미려함을 비웃는 듯 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도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고인과 옛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인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얘기한 거야. 됐어? 됐죠? 자, 계속 보시면요. 춘행과 병란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하였다. 병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내어 살려주고, 자, 죽은 몸을 건져내어 살려주고 여기 죽었고요. 어질다라고 볼 수 있죠. 어질다. 됐나요? 네. 그리고 근본을 물으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남녀를 자세히 구별 여기 줄였고요. 안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목 동그라미.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내어 다시 살려준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두 공자의 어진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문자로구나.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사연을 얘기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사연을 얘기하기로 한 이유. 사연을 얘기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되나요?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른 대로 구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손히 받들어 살해하며 말하였다. 천인들 여기 줄였고요. 천한 저희들은 이란 얘기인데 겸손 표현이에요. 천인들은 민가의 시비이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께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 소저께서 태평성대에 애군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떠돌아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강도의 흉악한 자취가 목전에 급하여 천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상공의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에 살려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사건의 요약적 제시. 자, 가미무싸운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그러니까 니네 신분 먼저 알려줘. 그래야지 내가 믿고 니네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 고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귀대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귀대의 12항렬에 들어가 은덕을 만분지 1이나 갚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니네 집 시녀로 들어가서 니네한테 은혜 갚을게. 이 얘기한 거예요. 네. 됐어? 그래서 여기서 귀의를 소망한 겁니다. 귀의 소망. 두 공자는 두 사람의 언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임을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히 기특하다. 우리는 조상국 자제로, 조상국이라고 한 사람의 자식들이다라는 얘기죠. 선영이 뭐냐 하면 조상의 묘예요. 조상묘에 절사가 뭐냐면 우리 24절기 알죠? 네. 24절기마다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한마디로 제사 일종이에요. 됐어? 자, 조상묘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병남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혼하고 비잉패를 받은 조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요행스러웠으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안심한 거죠.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저의 뜻을 몰라 아뢰었다.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요,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신중하죠. 됐나요? 그런 후에 선창 안에 들어가. 선창이 이제 배 안에 있는 방을 얘기하는 거야. 선창 안에 들어가 소저께 조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의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차마 근본을 알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래서요, 뭐 한 거야? 가문의 체면을 생각한 거예요. 가문의 체면을 생각한 거야. 자,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양에서 떠돌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고 말하여라. 조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시대상을 알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의 몸소 살해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내가 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됐나요? 자, 병랑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잃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냥가역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정체를 밝힌 이유예요. 정체 밝힌 이유.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조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저께서는 타양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살해치 못함을 아뢰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 줄 있죠. 세 줄 여기 묶어주세요. 처음에는 정소저의 지시를 따릅니다. 처음에는 정소저의 지시를 따릅니다. 자, 근데 이제 바뀌어요. 자, 조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라고 돼 있잖아.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을 고함을 밝힌 거야. 진실 고함 밝힘. 됐나요?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 여기 세 번 치시고요. 이게 계모 박씨입니다. 계모 박씨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소저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기 사촌 동생이 혼자서 사니까 호라비로 사니까 불쌍해서 얘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집 보내려 하였습니다까지 해서 가로 닫았죠. 소조의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조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전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외가로 가지 않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석공 어르신이 외가의 큰 어른인가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체임이가 이렇게 핍박받은 걸 알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날까봐 집안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외가로 가지 않은 이유고요. 자,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조께서는 남장으로 받고 있고 소조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조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공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뼈가 다 으스러지고 몸이 다 으스러져도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하면 말할 것도 없고 정소조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정소조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뭐예요? 정혼을 지키는 행위죠. 정혼을 지키는 행위. 정절을 지키는 행위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됐나요? 네.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씨가 자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근하였다. 정소조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이르러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진 거야. 사랑이 더 깊어짐. 용홍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 눈물 났다는 얘기죠. 용홍이 말하였다. 소조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하는 사이에 소조를 보호하라. 이에 둘째 공자와 의논하고 본부가 뭐냐면 본가 큰집 본가 됐어요? 네. 본가의 강정이 뭐냐면 강가의 정자예요. 강가의 정자가 여기서 멀지 않은 까닭에 한 대의 교자를 세내어 교자가 뭐냐면 가마입니다. 가마를 세내어 소조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서서 정소조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2명의 시비가 지키고 가늘고 길게 누에 고치를 쳐서 길쌈하여 정소조에게 올렸다. 두 공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두 공자는 정소조의 근본을 모르는 채 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왜요? 체면을 고려해 준 거예요. 체면을 고려. 강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였다. 소조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병란등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병란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호함을 모르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정체 아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체 아는 것을 모르는. 소조는 두 공자가 종래 살도리를 이끌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서름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에 이르렀다. 두 공자가 여기서부터도 가로 열자. 두 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정한 처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조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 저녁에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서 올리라고 말하였다. 또한 포진이라고 하는 게 바닥에 까는 방석이에요. 됐나요? 포진이 뭐라고? 방석. 됐어? 네. 알았어. 벌레 잡지 말고 빨리. 잡았어요 이미. 알았어. 자, 병풍과 장막을 정결히 하여 정소조를 머무르게 하고 집 안팎의 비복에게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조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정성과 배려가 느껴지죠. 정성, 배려.
춘행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지를 기다리라고 하고 처치를 기다리라고 하고 또 소저에게 말을 붙였다. 소생이 비록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저의 재앙이 대단하십니다.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누추한 집 여기 줄겋고요. 겸손 표현입니다.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곳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을 일삼으시니 적선, 선을 쌓는다는 얘기야. 돌아가 아래에 혹시라도 소적께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머리를 나란히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저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현이 떠났다. 병란 등은 탐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소저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소저는 자기 행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왜냐하면 남녀 유별 때문이죠. 남녀 유별 때문입니다. 남녀 유별 때문. 그러나 유행이도 그 남자가 조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음과 옷같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얼음과 옷같이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두루 기이하고 괴이함을 슬퍼하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운명론적 가치관이죠. 운명론적 가치관이고요. 소저는 깊이 집안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에 음식 걱정이 없고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하였으나 두 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바로 몸을 의탁한 이유입니다. 의탁 이유입니다. 됐나요? 네. 자, 주제는요. 주제는 주인공들의 결연 과정에서의 위기 극복. 주인공들의 결연 과정에서의 위기 극복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보시게 되면요. 특징 한 4개 정도 쓰면 돼요. 첫 번째,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입니다.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 이건 여기저기 작품에서 나오니까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남장 모티프. 세 번째로는 음모 모티프입니다. 음모 모티프. 근데 가로 열고 점차 강화돼요. 점점 심해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가정소설입니다. 왜 가정소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소설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설 대중화에 기여. 됐나요? 네. 여기도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